중국 창고 안에는 저 말고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둘 끌려나갔고 돌아온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12살 저는 팔려가고 있었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두만강을 건넜던 겁니다. 그 남자는 분명 웃고 있었어요.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 저를 창고 안에 밀어넣은 손이었죠. 함께 강을 건넌 형은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다는 건 매 순간 죽음을 옆에 두고 걷는 것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후반 함경북도 회령의 겨울은 제가 기억하는 어떤 계절보다 혹독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돌아오지 않게 된 건 그의 가을이었어요. 공장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장 문 앞에 서서 언젠가 다시 기계가 돌아갈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부엌에서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저는 그 울음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으며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어머니마저 쓰러진 건 그로부터 2달 뒤였던 것 같습니다. 배급은 이미 끊긴 지 반년이 넘었고 어머니는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면서 저에게만 먹을 것을 밀어주었어요. 그러다 어느 아침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한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차가워진 손을 잡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누군가 와서 어머니를 데려간 건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혼자 남았고 먹을 것이라고는 부엌 구석에 남아있던 옥수수 알갱이 한 줌뿐이었죠. 11살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나이에 저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옥수수 알갱이가 바닥난 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처럼 될 거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죠. 회령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시장이라고 부르기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좌판은 텅 비어 있었고 가끔 누군가가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늘어놓고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누렇게 떠 있었고 눈에 힘이 없었죠. 저도 그런 얼굴 중 하나였을 겁니다.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제 모습을 보았어요. 맨발에 때가 낀 발톱, 손등에 갈라진 동상 자국, 갈비뼈가 드러난 가슴. 거울이 없어도 제가 어떤 꼴인지 알 수 있었죠. 꽃제비. 그때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시장 어른들이 저 같은 아이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꽃제비들은 시장 구석구석에 있었습니다. 좌판 밑에 웅크리고 자는 아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아이, 지나가는 사람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아이. 저도 곧 그들 중 하나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남의 좌판에서 감자를 훔쳤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잡히면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는 맞아 죽는 게 나았죠. 감자 하나를 품에 안고 시장 뒷골목으로 도망쳤을 때 손이 떨려서 껍질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흙이 묻은 채 입에 넣고 씹었어요. 그 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씁쓸하고 텁텁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에 퍼졌죠. 그렇게 저의 꽃제비 생활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낮에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고 밤에는 좌판 밑이나 건물 처마 아래에서 잠을 잤어요. 겨울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지만 추위보다 무서운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에 감각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서 있을 힘조차 없어졌어요. 그런 날이면 저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밀어주던 옥수수 죽 한 그릇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울면 체력만 빠졌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내일이라는 게 올지도 모른 채 오늘을 살아남는 것만이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동수 형을 처음 만난 건 시장 뒷골목 쓰레기 더미 앞에서였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쯤 많아 보이는 형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어요. 저도 같은 더미를 노리고 온 터라 둘이 눈이 마주쳤죠. 형은 저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얼어붙은 옥수수 대궁을 반으로 꺾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는 꽃제비를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시장에서 꽃제비끼리는 경쟁자였죠. 같은 좌판을 노리고 같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때로는 서로의 주머니를 털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형은 아무 조건 없이 음식을 나눠줬어요. 저는 의심스러우면서도 너무 배가 고파서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옥수수 대궁은 씹을수록 단물이 나왔고 그 작은 단맛에 눈물이 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죠. 형의 이름은 동수였습니다. 14살이라고 했어요. 고아가 된 건 저보다 1년쯤 먼저였다고 했죠. 아버지가 탄광에서 사고로 죽고 어머니가 장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도 저처럼 기다리다 지쳐서 시장으로 나온 거였어요. 처음엔 크게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방향으로 걷고 같은 골목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큰 꽃제비 아이들 서너시 저를 둘러쌌을 때 형이 나서줬던 겁니다. 형은 저보다 덩치가 컸고 무엇보다 눈이 달랐어요. 겁이 없는 눈이었죠. 형이 주먹을 들자 그 아이들은 슬슬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형을 진짜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형은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때부터 우리는 둘이 다녔습니다. 낮에는 함께 시장을 돌며 먹을 것을 찾았고 밤에는 서로 등을 맞대고 잠을 잤어요. 겨울밤의 추위는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지만 둘이 등을 붙이면 조금은 버틸 수 있었죠. 형은 저보다 시장을 잘 알았습니다. 어떤 좌판 주인이 심술궂고 어떤 골목이 안전하고 어떤 시간대에 음식 찌꺼기가 버려지는지. 형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월하다는 것이 편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먹을 수 있을까부터 생각해야 했고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했죠. 형도 저도 날이 갈수록 말라갔습니다. 형의 광대뼈가 점점 더 튀어나왔고 제 팔뚝은 손가락으로 감쌀 수 있을 만큼 가늘어졌어요. 그래도 형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제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 그게 살아갈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하루를 견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였는데 시장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죠. 얼굴에 살이 있었고 신발이 깨끗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꽃제비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형이 제 팔을 잡아 끌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놈한테 가까이 가지 마라. 저는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남자의 손에 들린 하얀 만두가 자꾸만 눈에 밟혔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까지 날아왔을 때 저의 발은 저도 모르게 반걸음 앞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음 날도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매번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만두, 찐빵, 삶은 달걀. 시장 바닥에서 풀뿌리를 씹던 저에게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죠. 남자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건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저는 솔직히 궁금했어요. 아니, 궁금하다기보다 배가 고팠던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남자가 제 앞에 직접 다가왔을 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쪼그려 앉아 제 눈높이에 맞추며 웃었어요. 인상이 나쁘지 않았죠.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는 얼굴이 어딘가 아버지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제 손에 따뜻한 찐빵을 쥐어주며 천천히 말했어요. 많이 배고프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찐빵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데우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죠. 중국에 가면 이런 거 매일 먹을 수 있어. 밥도 실컷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도 있어. 중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불빛이 반짝이는 그곳. 밤에 강가에 서면 저 멀리 중국 쪽 마을의 불빛이 보이곤 했어요. 여기는 칠흑같이 어두운데 저기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을 볼 때마다 저쪽 세상은 어떤 곳일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관심을 보이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강만 건너면 된다. 위험하지 않다. 자기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요. 저는 찐빵을 뜯어 먹으며 남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허기진 뱃속으로 찐빵과 함께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맛있다는 감각과 함께 희망이라는 감정이 뒤섞여 들어왔던 거죠. 그날 저녁 형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미쳤냐는 말부터 나왔죠. 형은 제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놈들 따라가면 끝이야. 팔려가는 거야. 형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브로커를 따라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떠돌았으니까요. 하지만 형의 말이 귓전을 맴도는 것과 동시에 제 뱃속에서는 찐빵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굶어야 한다는 현실이 형의 경고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형, 그런데 우리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을 때 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대로 가면 이번 겨울을 넘기기 어렵다는 걸요. 벌써 주변에서 동이 트기 전에 차갑게 굳어버린 아이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 옆에서 숨소리를 내던 아이가 아침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형 옆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남자의 말과 형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혔죠. 중국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 따라가면 팔려간다. 밥을 먹을 수 있다. 팔려간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먹을 것을 향해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아니라 뒷골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다니는 길을 알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일이죠. 남자는 저를 보자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이웃처럼요. 남자 옆에는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고기 냄새가 났어요. 제 몸이 저도 모르게 그 냄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남자는 비닐봉지를 열어 고기만두 대여섯 개를 꺼내 보여주며 웃었어요. 앉아,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앉았습니다. 만두를 하나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뜨겁고 기름진 국물이 입안에 퍼졌고 고기의 식감이 혀를 감쌌죠. 얼마 만에 먹어보는 고기인지 기억나지도 않았습니다. 2개, 3개를 정신없이 먹는 동안 남자는 가만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자존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두를 다 먹고 나서야 남자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강을 건너는 날짜, 시간, 장소. 중국 쪽에 도착하면 자기 친척이 운영하는 집에서 머물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일을 도우면 돈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돈을 모으면 나중에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진짜 밥을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3끼, 고기도 먹을 수 있어. 3끼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루 3끼를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죠. 너 같은 아이들 여러 명 이미 보냈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 했죠.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형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장소도. 형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마. 형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형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형, 나 여기서 죽기 싫어. 형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형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형도 같이 가자고. 둘이 같이 가면 서로 지켜줄 수 있다고. 중국에서 돈 벌어서 같이 살자고. 형은 계속 고개를 저었지만 제 말을 듣는 내내 형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형도 배가 고팠으니까요. 형도 추웠으니까요. 형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틀을 더 설득했습니다. 형은 끝까지 안 된다고 했지만 마지막 날 밤 형이 조용히 제 옆에 앉으며 한마디를 했어요. 가더라도 내가 옆에 있어야 해. 그 말에 저는 형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형이 함께 간다면 무섭지 않을 것 같았죠.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출발은 사흘 뒤 새벽으로 정해졌어요. 그 사흘이 이상하게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기대와 공포가 동시에 차오르면서 시간 감각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밤, 저는 회령의 거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차갑고 텅 빈 거리가 처음으로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부모를 잃고, 여기서 굶주렸던 그 모든 시간이 발밑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형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좌판 밑에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형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도 무서웠던 거예요. 하지만 형은 끝까지 무섭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형이었어요.
저보다 겨우 서너 살 많을 뿐인데 형은 항상 두려움을 삼키는 사람이었죠.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자가 정해준 시간이었어요. 시장 뒷골목 끝에 있는 전봇대 밑에서 만나기로 했죠.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심장이 귀에서 울렸고 눈을 떠도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형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네. 만약에 말이야. 형은 거기서 말을 끊었어요. 한참 뒤에야 다시 입을 열었죠. 아니야. 자, 그 만약에 뒤에 무슨 말이 올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무서웠어요. 형이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든 그 말을 들으면 용기가 꺾일 것 같았죠. 저는 그냥 형의 등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형의 심장 소리가 등을 타고 전해져 왔어요. 빠르고 불규칙한 박동. 형도 저와 같은 심장을 갖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죠. 새벽 3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챙길 게 없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몸에 걸친 누더기 뿐이었죠. 형이 먼저 일어나 주위를 살피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의 손도 제 손도 얼음장 같았지만 그래도 잡고 있으면 덜 무서웠어요. 전봇대 밑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 옆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남자는 저희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왔어. 조용히 따라와. 4명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시장을 벗어나 강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발소리마저 죽이며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눈앞에 두만강이 펼쳐졌어요. 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하얀 얼음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강 건너편에 중국 마을의 불빛이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그렇게 멀어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최대한 낮은 자세로 건너. 소리 내지 마. 중간에 멈추지 마. 뭐가 보여도 뒤돌아보지 마.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형의 손에서 땀이 났는데 그 땀이 찬 공기에 닿아 바로 얼어붙는 것 같았죠. 남자가 먼저 얼음 위에 올라섰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총소리처럼 크게 울렸어요. 저는 온몸이 굳었지만 형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가자.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밑에서 강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얼음 아래로 물이 흐르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죠. 낮은 자세로 기어가듯 걸었습니다. 무릎이 얼음에 닿을 때마다 차가움이 뼈를 찔렀어요. 형이 바로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형의 거친 숨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렸죠.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하나 움직였어요. 경비초소의 탐조등이었죠. 남자가 납작 엎드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렸어요. 심장이 얼음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천천히 강 위를 훑었어요. 빛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갈 때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몸 전체가 얼음에 달라붙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1번, 2번, 빛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영원처럼 느껴졌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불빛이 다른 쪽으로 돌아갔을 때 남자가 빠르게 손짓했어요. 지금. 저는 일어나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형도 바로 뒤에서 달려왔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 끝이 보였어요. 중국 쪽 둑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마지막 힘을 짜내 뛰어올라 둑 위에 흙을 움켜쥔 순간 살았다는 생각이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강 건너편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중국 땅을 밟은 순간의 감각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얼어붙은 두 귀의 흙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톱 밑으로 차가운 흙이 파고들었어요. 형이 바로 뒤에서 올라와 제 옆에 쓰러지듯 엎드렸죠. 둘 다 숨을 몰아쉬느라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숨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저는 살아있다는 사실만을 되뇌었어요. 남자가 빠르게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빨리 움직여. 남자의 목소리는 강을 건너기 전과 달라진 게 없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달랐어요. 강을 건너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보이던 그 다정한 미소가 사라져 있었죠. 저는 그때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흥분해 있었고, 너무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중국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온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30분이었을 수도 1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을 걸었어요. 밭사이 좁은 둑길, 나무가 빽빽한 숲 사이 오솔길, 얼어붙은 도랑을 건너기도 했죠. 형이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의 소나기에 힘이 점점 세지는 게 느껴졌어요. 형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순간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앞에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콘크리트로 된 단층 건물이었는데 창문이 없었습니다. 문은 철문이었어요. 남자가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군가가 열어줬죠. 들어가. 남자가 턱짓으로 안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두웠습니다. 천장에 전구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빛이 약해서 구석까지 비추지 못했죠. 그리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 혹은 더 어린 아이들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넷, 다섯.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그 눈동자들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기에는 희망 같은 게 없었어요. 텅 빈 눈이었죠. 마치 이미 뭔가를 포기한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형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뭔가 이상해. 가지 마. 형이 작은 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그 순간 남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형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세게. 형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저도 등을 떠밀려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쿵. 그 소리가 가슴을 관통했어요. 뒤돌아 문을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자물쇠 꺼는 소리가 들렸죠. 형이 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열어. 문 열어. 대답은 없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만 들렸죠. 저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닫힌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형이 제 쪽으로 돌아와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형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괜찮아. 형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벽에 기대앉은 아이들 중 하나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너도 그 아저씨한테 왔어. 아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죠. 나도. 우리 다.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이 아이들 전부가 저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 온 거였어요. 밥을 준다는 말,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모두 같은 말에 속아서 두만강을 건넌 아이들이었죠. 형이 벽을 짚으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형이 우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미세하게 떨면서 울고 있었죠. 저는 형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제 탓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을 설득한 건 저였습니다. 같이 가자고 한 건 저였어요. 형은 처음부터 반대했죠. 그런데 저 때문에, 제 고집 때문에 형까지 여기 갇히게 된 겁니다. 그 죄책감이 배고픔보다, 공포보다 더 깊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창고 안은 차가웠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고 이불 한 장 없었어요. 아이들은 서로 모여 앉아 체온을 나누고 있었죠. 형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형의 팔이 가늘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고개를 묶고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희미한 전구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아이들은 왜 저런 눈을 하고 있지?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뱃속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어요. 창고에서의 첫 아침은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눈을 떠보니 문 앞에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어젯밤 우리를 밀어넣었던 그 남자와 처음 보는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는 체격이 컸고 눈이 차가웠어요. 아이들을 훑어보는 시선이 마치 물건을 고르는 것 같았죠. 남자가 벽에 앉아있던 아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죠. 하지만 남자가 다가가 팔을 잡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끌려나가면서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아이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친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공포도 슬픔도 아닌 포기가 담겨 있었어요. 이미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철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뒤 창고 안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이는 것 같았죠. 형이 제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팔려가는 거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벽에 기대앉은 아이가 했던 말, 그리고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 모든 것이 맞물렸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었던 겁니다. 브로커가 북한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중국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에 또 한 명이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아이는 울면서 문을 붙잡았지만 남자의 소나기를 이길 수 없었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철문 너머로 멀어지다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침묵, 또 침묵. 남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점점 생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형이 저를 벽 쪽으로 밀며 속삭였어요.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콘크리트 벽은 두꺼웠어요. 천장에는 전구가 달린 작은 구멍이 있었지만 어른 팔 하나 들어갈 크기도 안 되었죠. 형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벽을 두드려보고 바닥을 살피고 문틈으로 바깥을 엿보았어요. 하지만 방법은 보이지 않았죠.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또 한 명이 끌려갔어요. 이제 창고 안에 남은 건 저와 형, 그리고 아이 둘이었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한 번 들어왔어요. 찬밥 한 덩이와 김치 몇 조각. 북한에서보다는 많았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이 밥을 먹여서 우리를 살려두는 이유가 뭘까? 상품은 살아있어야 팔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들자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삼킬 수가 없었죠. 형은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힘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도망칠 수 있다고요. 형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기회라는 게 과연 올지 저는 점점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형이 제 귀에 입을 가져다 대며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밥 줄 때 문이 열리잖아. 그때 뛰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모했습니다. 밖에 남자들이 있을 거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끌려가느니 뛰다가 잡히는 게 나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밥이 오기 전에 철문이 열렸어요.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었죠. 한 명이 형을 가리켰습니다. 형을 가리킨 남자의 손가락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형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형에게 다가갔고 형의 팔을 잡았어요. 형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3개.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났죠. 형의 눈이 사나워져 있었어요. 짐승처럼 이를 드러내고 남자를 노려보는 형을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 3명을 15살 소년이 이길 수는 없었어요. 한 명이 형의 뒤를 잡고 한 명이 팔을 비틀었습니다. 형이 발버둥 쳤어요. 소리를 질렀죠. 나라. 형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형이 끌려가면서 저를 보았습니다. 형의 눈이 저를 찾았어요. 그 눈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평생을 두고 해석하려 했지만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포였을 수도 있고 분노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당부였을 수도 있어요. 도망쳐라. 형의 입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입모양을 읽었어요. 도망쳐. 그리고 형은 철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형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어디선가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엔진 소리, 바퀴가 흙길을 밟는 소리, 그리고 점점 작아지다 사라지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울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죠. 형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이, 저를 지켜주던 사람이 눈앞에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사실이 공포보다 더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남은 아이 2명이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다가올 이유가 없었죠. 여기서는 모두가 각자의 공포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남의 공포까지 돌볼 여유는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멈추었어요. 눈물이 마른 게 아니라 울음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울어도 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울어도 문은 열리지 않아요. 울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쳐. 형은 끌려가면서도 저를 걱정한 거였어요. 자기 걱정이 아니라 제 걱정을. 그 사실이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슬픔과 함께 다른 감정이 치밀어 올라왔어요. 형의 말대로 해야 한다는 각오. 이대로 여기서 끌려갈 수는 없다는 결심. 저도 형처럼 끌려가면 끝이었습니다.
형을 다시 만나려면, 아니, 형에게 이 빚을 갚으려면 일단 살아남아야 했어요. 도망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형이 밤마다 벽을 두드리고 바닥을 살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형은 이미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형이 살피던 곳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벽은 단단했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문이 열릴 때 그 짧은 순간이 유일한 기회였어요. 밥이 들어올 때 문이 열린다. 그 몇 초 사이에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밖에 남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았어요. 12살에 뼈만 남은 몸이었죠. 남자들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가능성은 낮았어요. 아주 낮았죠. 하지만 0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어요. 기회는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어요. 아침에 철문이 열렸을 때 들어온 것은 밥이 아니라 남자 한 명이었죠. 처음 보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나이가 50대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 검버섯이 피어 있었어요. 남자는 창고 안을 둘러보다 저를 가리켰습니다. 브로커가 옆에서 뭔가를 중국말로 말했고 중국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브로커가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나와. 다리가 풀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형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도망쳐.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죠. 저는 일어서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브로커가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옆으로 몸을 틀었어요. 브로커의 손을 빠져나가 문 밖으로 뛰쳐나갔죠. 밖은 눈이 부셨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었어요. 눈이 적응하기도 전에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다만 창고에서 최대한 멀리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뒤따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밭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발이 얼어붙은 흙에 걸려 넘어지고 일어나서 다시 뛰고 또 넘어지고 온몸에 흙이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숲이 보였습니다. 저는 숲을 향해 무조건 달렸어요. 나무 사이로 들어가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 2명이 밭을 가로질러 쫓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리가 꽤 벌어져 있었죠. 저는 다시 앞을 보고 달렸습니다. 숲 안은 어두웠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뿌리에 발이 걸려 수없이 넘어졌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무 뒤에 쓰러지듯 숨었어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쫓아오던 발소리가 사라져 있었어요. 놓쳤을 수도 있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와 공포와 탈진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창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없었으니까요. 형은 이미 어디론가 끌려간 뒤였어요.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저만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숲속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눈을 움켜쥐어 입에 넣고 녹여 마셨어요. 물이라도 마시면 조금은 버틸 수 있었죠. 밤이 되자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뭇잎과 가지를 긁어모아 몸 위에 덮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를 악물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형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직 죽을 수 없었죠. 새벽이 되자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중국 땅 어딘가에 혼자 서 있었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12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었어요. 아무 방향이나 골라서 걸었습니다. 걸으면 뭔가 나올 거라는 근거 없는 희망 하나만 붙잡고요. 그리고 오후쯤 멀리서 지붕이 보였습니다. 농가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밖에서 하루를 더 보내면 얼어 죽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지붕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농가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이 붉은 중국인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뭔가를 중국말로 물었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저는 그냥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뜻이었어요. 세상 어디서든 통하는 몸짓이었죠. 남자는 저를 한참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턱짓을 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어요.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이끌려 부엌 앞에 주저앉았어요. 남자가 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쌀밥이었어요. 하얀 쌀밥. 언제 마지막으로 쌀밥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어요. 숟가락도 없이 손으로 밥을 움켜쥐어 입에 넣었죠. 남자가 뭔가를 말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만이 전부였어요. 그날 밤 남자는 저를 헛간 같은 곳에서 자게 했습니다. 집 위에 누우니 창고 바닥보다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죠. 이 남자가 왜 저를 들여보내준 건지, 내일 어떻게 될지 불안히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저를 깨웠어요.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 마당에 쌓인 장작 더미를 가리키며 뭔가를 말했죠. 몸짓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걸 옮기라는 거였어요. 저는 장작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장작은 무거웠어요. 12살 뼈만 남은 팔로 들기에는 벅찬 무게였죠. 하지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저에게 밥을 준 이유가 이것이었으니까요. 공짜는 없었어요. 밥을 먹었으니 일을 해야 했죠. 그렇게 강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장작을 나르고 마당을 쓸고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밭에 돌을 골라내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남자는 손짓과 고함으로 저를 부렸습니다. 일을 느리게 하면 등짝을 때렸어요. 처음 맞았을 때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두 번째부터는 소리를 죽이는 법을 배웠죠. 소리를 지르면 더 맞았으니까요. 밥은 하루에 2번 나왔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밥 한 그릇과 반찬 약간. 북한 시장 바닥에서 풀뿌리를 씹던 때에 비하면 천국 같은 식사였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등에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이 꺾이고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밤이면 헛간 집 위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터지기를 반복했고 발바닥은 갈라져 피가 났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말이 통했어도 들어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 외딴 농가에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제가 사라져도 찾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죠. 날이 갈수록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하루에 2끼로는 이 노동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점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고 장작을 드는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남자는 제가 느려지면 더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빗자루로 등을 때렸고 어느 날은 발로 걷어찼어요. 맞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체력만 낭비된다는 걸 꽃제비 시절에 이미 배웠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까? 두 달이 지났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져 있었어요. 날마다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고 다른 건 오직 제 몸이 점점 더 망가져 간다는 것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밤 헛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건가?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도망쳐. 형이 마지막에 했던 그 말. 저는 한 번 도망쳤습니다. 창고에서 빠져나왔죠. 또 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농가 주변의 지형을 일할 때마다 눈에 담았죠. 담장의 높이, 개가 묶여있는 위치, 남자가 잠드는 시간,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뒤에 어느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밤을 골라 움직였어요. 자정쯤이었습니다. 남자의 코 고는 소리가 본체에서 들려왔어요. 걔는 저를 이미 익숙하게 여기고 있어서 짖지 않았죠. 저는 헛간 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맨발로 마당을 건넜습니다. 돌담 앞에 섰을 때 담이 제 키보다 높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낮에 일하면서 발견해 둔 게 있었죠. 담 한쪽 구석에 돌이 약간 움푹 파여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요. 거기에 발을 걸고 팔로 담 위를 잡아당겼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3번을 미끄러졌어요. 4번째에 겨우 배를 담 위에 걸쳤죠. 반대편으로 떨어지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달렸어요. 어둠 속으로 아무 방향으로나. 뒤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깨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밭을 가로지르고 도랑을 뛰어넘고 언덕을 올라 숲으로 들어갔죠. 숲 안은 칠흑이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발가락을 찧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잡히고 잡히면 끝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달렸는지 더 이상 한 발도 뗄 수 없게 되어서야 멈추었습니다. 나무 밑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또 탈출했어요. 하지만 또 혼자였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이상 잡히지 않겠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산속을 헤매며 이틀을 버텼습니다. 나무 껍질을 뜯어 씹고 도랑물을 마시며 걸었어요. 3번째 날 오후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어요. 마을 어귀의 첫 번째 집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조선말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조선족 할머니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이름을 알려주셨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에서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는 것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죠. 할머니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중국 동북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다고 했죠.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안으로 데려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국, 쌀밥,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제 눈에는 잔치상처럼 보였어요.
허겁지겁 먹는 저를 보며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아이고 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근처에서 저 같은 아이를 본 게 처음이 아니라는 투였어요. 사흘쯤 지나서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왔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이랑 같이 왔는데 형이 끌려갔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끌려갔다는 말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디로 끌려갔는지 아니? 모릅니다. 창고에서 남자들이 데려갔어요. 할머니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안타까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뒤였습니다. 할머니네 마을에 소식통이 되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시장에 자주 나가서 이런저런 소문을 들어오는 분이었죠.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할머니 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앞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요새 또 북송됐다더라. 북한 애가 도망치다 잡혀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귀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떤 아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잠깐 머뭇거렸어요. 할머니가 아주머니에게 눈짓을 했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말을 꺼낸 뒤였죠. 16살 먹은 남자아이라더라. 팔려갔던 데서 도망치려다 잡혔다고. 공안에 넘겨져서 북송됐다고 하더라. 숨이 멈추었습니다. 16살 남자아이. 팔려갔던 데서 도망치려다 잡혔다. 동수형이었어요.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형이라는 걸. 형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형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끌려가면서도 도망치라고 말하던 사람, 처음부터 브로커를 경계하던 사람, 창고에서 매일 밤 벽을 두드리며 탈출을 궁리하던 사람. 형은 분명 도망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잡혔어요. 북송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잡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것. 돌려보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들어서 알았어요. 수용소에 보내진다는 이야기, 총살당했다는 이야기. 소문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든 좋은 결말은 아니었죠. 형이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이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거나 혹은 이미 그 뒤의 생각을 저는 차마 끝까지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셨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형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뒷골목에서 얼어붙은 옥수수를 반으로 꺾어 건네주던 형. 큰 꽃제비들 앞에서 주먹을 들어 저를 지켜주던 형. 두만강 얼음 위에서 제 손을 놓지 않던 형. 창고에서 끌려나가며 도망치라고 입을 움직이던 형.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돌고 또 돌았어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가기 싫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반대했죠. 저만 고집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형을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형은 지금도 회령시장에서 살아 있었을 겁니다. 춥고 배고프더라도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 죄책감은 뱃속에 돌덩이를 삼킨 것 같았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할머니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안 먹으면 그 형도 슬프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이 마지막에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도망쳐. 형은 저더러 살라고 한 거였어요. 살아남으라고. 그러니 살아야 했습니다. 형의 목까지. 할머니 집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살피고 마을 사람이 오면 저를 안방에 숨겼죠. 할머니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탈북자를 숨겨주다 걸리면 할머니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공안에 신고하는 사람이 마을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끝이었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내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할머니에게 너무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넓은 중국 땅에서 12살 탈북 소년이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보따리 하나를 싸주었습니다. 옥수수 떡 몇 개와 삶은 달걀, 그리고 낡은 외투 한 벌. 이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라며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또 혼자가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할머니 집을 떠나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큰 길은 위험했어요. 공안이 순찰을 돌 수 있었고 낯선 아이가 돌아다니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산길로 다니고 밤에 이동하고 낮에는 숨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살았어요. 할머니가 싸준 먹을거리는 사흘 만에 바닥났습니다. 다시 굶주림이 찾아왔어요. 나무 껍질을 씹고 얼어붙은 도랑물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에서의 굶주림과는 달랐습니다. 배고픔 위에 공포가 겹쳐 있었어요.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잡히면 북송된다는 공포, 북송되면 형처럼 된다는 공포. 매 순간이 공포 위를 걷는 것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뒤에서 불빛이 비쳤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산에 올라와 있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어 덤불 속에 숨었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발소리도 들렸죠. 2명, 아니 3명. 중국말이 들렸습니다. 공안인지 아니면 브로커 조직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쪽이든 잡히면 끝이었죠. 숨을 죽이고 덤불 속에 웅크렸습니다. 가시에 찔려 피가 났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1번, 2번. 그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래도 1시간은 더 덤불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갔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완전히 조용해진 뒤에야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가시에 긁혀 피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어요. 그 뒤로는 더 조심했습니다. 산길도 피하고 능선을 타며 이동했어요. 가끔 멀리서 마을이 보이면 밤에 몰래 내려가 밭에서 캐먹을 것을 찾았죠. 얼어붙은 배춧뿌리, 밭에 남은 무 토막. 그런 것들로 버텼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셀 수 없었어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진 채 오직 하루를 넘기는 것만이 목표였죠. 몸은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산에서 쓰러져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산 아래로 작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교회였어요. 저는 한참을 서서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교회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할머니가 한번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착한 사람을 믿을 수 없었어요. 브로커도 처음에는 착한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농가의 남자도 처음에는 밥을 줬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로 착한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산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믿어볼 것인가.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건물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교회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가사였지만 멜로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어요. 슬픈 건지 아름다운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노래가 멈추고 안이 조용해졌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한 명이 나왔어요.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사람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곧 부드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조선말로 말했어요. 어디서 왔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추우니까. 저는 방걸음을 떼다가 멈추었어요. 브로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도 이렇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밥을 준다며 따뜻한 곳에 데려가 준다며. 그리고 그 끝은 창고였어요. 이 사람도 같은 거 아닐까? 제 안에서 경계심이 벽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남자는 제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한 발 물러섰어요. 안으로 돌아가 뭔가를 가져왔죠. 따뜻한 물 한 컵이었습니다. 그걸 제 앞에 내려놓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 앉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줬어요. 저는 한참을 서서 그 물컵과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물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김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몸 안쪽을 녹이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야.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목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저를 잡아 끌지 않는다는 것, 물러서서 기다려준다는 것, 따뜻한 물을 내려놓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브로커와는 달랐어요. 브로커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다가오고 손을 잡고 끌어당겼죠. 이 사람은 그 반대였어요. 한 발 물러서서 제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차이가 제 안의 벽을 조금 허물었어요. 조금, 아주 조금이요. 목사는 저를 교회 안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온돌방이었어요. 이불이 있었고 따뜻했죠. 밥상도 차려주었습니다. 된장찌개, 밥, 나물. 저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로 먹었어요. 한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다른 한 손은 항상 문 쪽을 향하고 있었죠.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사는 제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밥을 차려주고 이불을 깔아주고 가끔 웃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사흘째 되는 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 이야기, 브로커 이야기, 창고 이야기, 농가 이야기. 말하는 동안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한 번도 끊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목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다행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요? 한국에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텔레비전에서 본 적도 없는 나라. 북한에서는 입에 담는 것조차 위험한 이름. 하지만 두만강 건너올 때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정말이요. 쉽지는 않아. 위험한 길이야. 하지만 여기 있으면 언제 잡힐지 모르잖아. 목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전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공안에 잡히면 북송, 브로커에게 잡히면 다시 팔려가는 것. 어느 쪽이든 끝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을 믿어야 하나. 또 속으면 어쩌지.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한쪽은 믿지 말라고, 다른 한쪽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사흘을 더 고민했어요. 그 사이 목사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고, 준비가 되면 말해달라고만 했어요. 그 인내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기다려줄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용감한 결정이야. 목사는 그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